지난주 내내 맥을 못 쳤던 뉴욕 증시는 반등의 성공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잇따른 보잉사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애플, 페이스북 등 기술주에 대한 기관들의 긍정적 보고서가 한몫하면서 나스닥이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1.4% 올라 배럴당 56달러 83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사우디 석유 장관이 한 달 뒤 열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원유 감산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맞서며 유가 부양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미국 경제가 3%의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내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경기 둔화가 임박했음에도 성장률은 3%가 될 것이라며 모든 정부기관과 경제학자들의 전망치보다 높게 전망했습니다. 터키가 10년 만에 경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터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GDP가 마이너스 2.4%를 기록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즉 공식적인 침체기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터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10%를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을 이용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하셔도 저희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Q&A 섹션도 마련이 돼 있을까요? 이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힘차게 한 주를 뉴욕 시간 기준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내내 약세를 보였는데 5거래일째 약세를 딛고 오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존스는 0.8% 그리고 나스닥은 2% 넘는 상승률로 큰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잇따른 보잉사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의 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3%가량 크게 급락하면서 다우존스의 맥을 못 추게 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켰지만 오늘은 기술주가 선전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올랐는데요. 이 와중에서 애플 같은 경우가 3% 넘게 올랐고요. 또 페이스북도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1.4%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이렇게 오늘 상승하면서 개별적인 특징 종목들도 매우 크게 상승한 종목들을 보였는데요. 먼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버스 메러타임이라고 92%가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화물 해운사인데요. 자회사를 통해서 광석, 석탄, 철강, 시멘트 등 이렇게 건화물을 운송하는 해운사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본사가 있고요. 오늘 92%가량 급등하면서 4달러 수준에서 4달러 추가하면서 8달러 5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시토도 68%가량 올라왔는데요. 제네릭 및 건강기능식품의 완제품, 그리고 원료나 화학재, 특수화학제품 이런 것을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68%가량 급등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바이오패스 홀딩스입니다.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라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희가 라이징스타에서 이런 종목들을 잡아서 전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패스 홀딩스 3월 7일, 3월 8일 지난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전해드렸죠. 무려 742%가량 상승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암에 대한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RNA 기반의 치료제를 임상 개발 중인 회사입니다. 급성 그리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임상 2상 실험 중입니다. 임상 2상 실험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3월 7일, 3월 8일 동안 742% 상승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54%가량 오르면서 32달러 선까지 매우 크게 급등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적정 주가 지수, 적정 벤치마크 MSCI 한국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왔는데요. 1% 상승하면서 61달러 선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올랐죠. 이 지수 자체로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외국인들은 1,100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MSCI 한국 지수 1%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상승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TSE 한국 지수도 살펴볼 텐데요. 똑같은 상승률이었습니다. 21달러 26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여기도 삼성전자가 19%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가량 포함되어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김민지 앵커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뉴욕 주식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특히 주 후반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간 단위로 2%가량의 하락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현지 시간 월요일장 이 경기 둔화 우려를 딛고 일어나서 여기에 IT주의 강세까지 겹치면서 기분 좋은 상승으로 지난주 하락분 대부분을 만회하면서 조금 전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하나씩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기분 좋은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200포인트가량 올랐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와 같은 경우는 149포인트, 2% 넘게 훌쩍 뛰어 오르는 모습이 오늘 시장 포착이 됐습니다. 시장 큰 그림에서 움직일 만한 재료부터 좀 점검을 해드리죠. 사실 초반짝에서는 어디로 갈까 혼조세였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하락권이었는데요. 그나마 시장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었던 요인이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2월 소매 판매가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1월분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월 대비 0.2% 증가하면서 보합 정도로 예상했던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말 동안 파월 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경기 확장세대 가능하다라고 이 경기에 대해서 다소 낙관적인 시선을 보인 점 역시 플러스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경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호재성 재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뉴스는 오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중립이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쪽에서는 미중 협상은 진행 중이고 양국 정상이 언제 만날지 아직 날짜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고 분명한 뉴스 다시 한번 시장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 물론 시장에 영향을 준 재료긴 합니다만 큰 그림보다는 업종 그리고 개별 종목에 따라서 향방이 크게 엇갈렸다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보잉사와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를 압박하는 요인이기도 했는데요. 에티오피아 열악기 추객 보잉 여객사의 이단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잉사의 주가 그리고 항공주의 주가 연이어서 추락하는 모습이 오늘 지수에는 부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IT주는 가볍게 날았는데요. 애플 쪽에서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린 쪽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는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의 M&A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주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IT주가 가장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분위기 전반적으로 살펴보셨고요. 월요일장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지금 보셨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주식시장 역시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범유럽 지수 0.63%, 독일, 프랑스, 영국, 주요국 증시 역시 상승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승인 투표 앞두고 있지만 이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는 측면의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독일 내에서의 지표는 계속 지난주부터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고요. 이렇게 산업 생산까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독일 언론들은 독일 중앙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또 한 번 하향 조정할 것이다. 1%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올해 성장률을 0.8%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독일이 흔들리면 전반적으로 또 한 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두셔야겠는데요. 일단 유럽 증시 오늘 새벽에는 일단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아시아 주식시장 흐름 보시면 일본 증시 일단 상승, 오랜만에 상승입니다. 무려 5거래 만에 플러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1,000원대에서 거래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전거래의 4% 급락이었습니다. 지표도 부진했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꺾인 영향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크게 올라왔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살아나면서 1.92% 올랐고요. 선전 증시는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홍콩 역시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0.97%로 지금 시세는 확인이 되고 있네요.
동남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신흥국 주식시장 가운데 다시 한번 인도 쪽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인도 센섹스 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IT주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부진하게 연출이 됐지만 자동차주와 함께 발철금속 업종을 일제 강하게 올라왔다는 점 이 내부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베트남 주식시장은 어제 조용하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남미로 가보시죠. 전반적으로 분위기 우호적이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주식시장과 함께 브라질 증시는 2% 넘게, 특히 브라질 증시는 3% 가깝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브라질 증시 다시 한번 탄력받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 이어나가다가 살짝 밀려나가면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그러나 97달러 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 쪽에서 감산 시그널이 계속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1.3% 56달러 선에 거래 마감이 됐고요. 브렌트유 역시 동반 상승세 연출했습니다. 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짝에서 금 가격과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6% 내렸고요. 은 가격 역시 동반 내림세를 오늘 새벽 연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은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앞서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재료가 바로 IT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주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지수 대비도 상당히 선전한 모습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4% 오르면서 급등하는 모습, 모건스탠리 하이테크 지수 역시 상승세 뚜렷하게 포착이 되면서 오늘 새벽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새벽 어떻게 움직임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지수 보셨고 외환 시장 상품 쪽 보셨으니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장 특히 종목의 움직임이 뚜렷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개별적인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3가지 들고 나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오늘 증시를 들어 올린 것이 기술주고 그 기술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무려 3% 넘게 3.5%가량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애플은 뭐 썩은 사과다, 뭐 혁신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 잡았고요. 목표 주가도 180달러에서 21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재고 관련해서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 반전이 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플 아이폰에 대한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해소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주문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 재고가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에 또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 두 번째는 4월에 2분기 동안에 단기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하면은 주가 오르겠죠. 이렇게 두 가지 호재를 들어서 목표 주가 올려 잡았고요. 또 미국, 영국, 중국과 인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브랜드 이탈률이 적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 이런 결과를 또 들고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삼성과 화웨이나 다른 부분에서 폴더블 폰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애플은 지금 폴더블 폰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이탈률이 폴더블 폰이 상용화되면서 계속 팔려나가도 계속 이탈률이 적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역시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여기 매칭 종목에 LG전자 모바일폰이 좀 껴야 될지 의문이 들지만 일단은 LG전자도 같이 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파이어아이입니다. 파이어폭스 이렇게 파이어 들어가는 거면은 약간 보안 IT 쪽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인텔리전스 기반 보안 업체입니다. 전 세계 67개 국가에 걸쳐서 포브스가 2,000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2,000대 기업 중에 45%, 즉 절반이 이 파이어아이의 보안 시큐리티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비중 확대를 높여 잡았고요. 목표 주가는 그대로 20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냐? 바로 저가 매력도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비해서 연초 1에 23%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오늘 주가가 5% 넘게 급등을 했는데 그래도 목표 주가와는 지금 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뭐 우리나라 너무 잘 알려진 업체죠. 안랩하고
한컴 시큐어 이렇게 두 가지 잡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피릿 항공입니다. 최근 항공사 관련해서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항공주는 그렇게 섹터가 크게 전망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LCC가 많이 들어오면서 경쟁력도 많이 경쟁도 많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리도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있죠. 이게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항공사가 쥐어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섹터가 부정적인 센티먼트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이 스피릿 항공의 경영진들이 실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된 상태다. 금년에 당사 이익 성장이 40%를 초과할 것이고 주가에 있어서 35%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쪽에서 비중 유지해서 비중 확대로 높여잡았고요. 목표 주가도 70달러로 높여잡았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53달러에서 거래를 마쳤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저가 LCC죠. 진에어 그리고 TA항공 플러스 제주항공까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글로벌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항상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저는 약간 긴장이 되는데 우리 명예커께서는 그렇게 화요일 만에 기다리신다고. 제가요? 예, 오늘 그 잠을 안 주무셨다고. 네네. 준비하느라 잠을 못 잤는데 예. 항상 전해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또 못하신 말씀 되게 네. 많잖아요. 오늘 네. 또 한을 싹 이 자리에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었지만 셧다운 사태를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뉴스 왔네요. 셧다운 사태 또 재현될까? 전운 감도는 워싱턴. 예. 미국 워싱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되기 전에도 그랬죠.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예. 지금 셧다운 보면은 사태 또 지금 이슈가 나왔어요.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86억 달러 장벽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86억 달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지난 한 2년 동안 국경 프로젝트에 배정한 예산에 6배가 넘는 6배 넘죠. 6배가 넘는 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안을 지금 카드로 행정부가 내건 건데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이전에 대통령 이제 선거 캠프 시절에 공약으로 낸 게 이 국경 장벽이었기 때문에 연임을 하려면 꼭 트럼프 입장에서는 해야만 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나가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셧다운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명예훼손께서는 보세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까지 끌고 갈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상원에서 표결을 하잖아요. 이게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냐에 대해서 상원에서 표결을 하는데 이 표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성격이 그렇잖아요. 이 코안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를 좀 무마하고 본인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이슈를 계속 끄집어내서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좀 보이거든요. 정치적인 의도가 아무래도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번 주 미국 상원에서 저지 결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상원은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문제는 하원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도 통과가 되면
트럼프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정치적으로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 국경 장벽 예산안을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공화당과도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면 트럼프도 쉽지만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내년에 재선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이슈도 다 그렇고 북한 이슈도 그렇고 미중 무역 협상도 그렇고 재선과 결국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재선밖에 없을 테니까요. 맞아요. 네. 10월 1일까지 의회 통과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셧다운입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잡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셧다운 이슈가 실제로 발생한다고 해도 시장 관점에서는 이게 크게 타격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학습 효과예요. 네. 처음과 지금 익숙해져 버린 게 너무 다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신용등급 미국이 뭐 강등된다는 강력한 뉴스가 나왔을 네. 때는 흔들림 강했지만 뭐 그 다음엔 아무래도 좀 소식이 조금 루머가 돌아 좀 잠잠했던 것과 비슷하게 셧다운도 뭐 이렇게 장기간이었었는데 그때 사실은 증시가 좋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증시 자체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무역 보긴 합니다. 협상도 그렇고 셧다운도 그렇고 북핵 협상도 그렇고 가장 제가 뼈에 와닿는 말이 이미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불확실성만이 악재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서 셧다운 이슈가 또 나온다고 해도 증시가 뭐 또 있었던 일 하지만 또 지나갈 것이다. 근데 또 모르죠. 이걸 그렇죠. 빌미로 해서 이걸 핑계로 해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여기서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 입지의 변화를 받는다. 그러면 또 시장 관점에서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뭐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던 건지 백악관 쪽에서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뉴스가 뭐였죠? 예, 이번 이슈 웃깁니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 자화자찬이어서 네. 정부 자체도 너무 자화자찬 보세요. 자, 최고일 겁니다. 최고예요. 예. 자, 지금 사실은 시장을 많이 억누르고 있는 이슈가 세계 경제 둔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백악관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트럼프 임기 내내 성장률 3% 지속. 네. 그러니까 연임을 하게 된다면 2024년이 되는데 이때까지도 연 3% 성장률을 트럼프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백악관 쪽에서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특히 올해와 같은 경우 힘들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 쪽에서 올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가 2.3% 예. 그리고 1.9%까지 향후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뭐 2%가 뭐 있는데. 중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제가 그렇죠. 아닐 텐데요. 백악관 쪽에서 무려 3%를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게 근거가 좀 깔려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뭐 근거는 있겠죠. 근데 사실 전망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연초 되면은 증권사에서 항상 코스피 얼마 간다, 뭐 나스닥 얼마 간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 밴드 내놓잖아요. 밴드 틀려도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 백악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성장률 틀려도 근데 뭐 이게 그러거나 말거나. 의회 예산국하고 연방준비제도 쪽에서 나온 성장률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3%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주문을 하면서 그러한 부양책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잘 간다. 상대편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면서 다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네. 경제는 좋은데 계속 유동성은 공급하고 네. 너무 욕심인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지켜봐야죠. 뭐 근데 이제 연임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3% 성장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연임을 일단 할 수 있을지부터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먼저죠. 어찌됐건 백악관 쪽에서는 장밋빛, 말 그대로 장밋빛 전망을 네. 제시했다. 이 부분 체크해 시장 보겠고요.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거는 뭐 상승 나쁘지 모멘텀이니까 않죠. 나쁘지 않죠. 그런데 다음 소식을 좀 이어서 볼게요. 네. 자칫하면 뭐가 온다? 경기 침체 온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중앙은행들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특히 연준을 필두로 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사실 반년 전만 해도 올해 연준이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러한 포지션에 있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연준을 필두로 해서 다른 신흥국은 물론이고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까지 모두 선회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리스크 관리가 지금 그렇죠.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삐끗하면 확 그렇죠.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약간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소장님이랑 저희가 3명이서 항상 얘기를 하면은 그걸 걱정을 하잖아요. 금리 인상 충분히 안 올라왔다. 이제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서면은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더 이상 금리 내릴 데가 없어요. 카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으면 이것도 시도해봤다가 다른 카드를 내놨다가 그렇죠. 어느 정도의 운신의 폭이 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쪽이니까 그러니까요. 삐끗하면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게 특히 일본은행과 ECB 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재밌는 게 네.
저희가 사실 그때 월가 인터뷰 보면서 한두 달 전만 얘기해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을 때 인하는 너무 같다 약간 이랬는데 지금은 저도 분위기가 맞아요. 인하예요. 저도 네. 인하라는 얘기가 이 키워드가 나왔을 때 담담 그럴 수 있지. 네. 뭐 시장은 이 정도도 이제는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인하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비둘기가 날아다니는구나 이랬는데 실제로 진짜 막 경기가 어렵다 얘기를 하니까 큰 은행들, 뭐 큰 중앙은행들, ECB, BOJ, 미국 또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큰 형님들이 움직여주면은 그 방향성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하 얘기가 솔솔솔솔 나오면은 뭐 다른 주요국들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인하 움직임이 나오면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를 언제든지 핑계 삼아서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꼭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변수 앞으로 나온 것들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셧다운 첫 번째였고요. 백악관의 전망 그리고 경기 침체 올 가능성에 따른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해봤습니다. 자, 글로벌 뉴스 브리핑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을 위해 아껴두는 걸로 저희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